자, 경제학 원론 거시 3월 2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자, 뭐 지금 질문 없으면 수업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질문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뭐 계속하죠. 자, 지난 시간에 23장 국민소득의 측정을 이제 배웠습니다. 배웠고 그 중에서 이제 이 그림을 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꽉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국가 경제의 모든 현상이 이게 어디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즉, 그 거시경제학이라는 것은 한 나라 국가 경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국가 경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는 학문이고, 그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나라 경제의 순환무용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한 국가 경제를 단순하게 두 경제 주체, 기업과 가계로 나누고, 경제 주체를 두 경제 주체, 기업과 가계로 나누고, 그 다음 이 경제 주체가 이런 시장,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다라는 거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다시 정의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라 경제 순환 모형도에서의 시장이라는 것은 두 경제 주체가 만나는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고, 또 다른 시장이 생산 요소 시장, 두 개의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가게는, 이게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제 주체로서는 가게와 기업 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게는 소득을 전부 지출하고, 받는 돈은 결국은 다 씁니다. 쓴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출이 소비하고는 다릅니다. 지출은 돈이 나가는 모든 것을 지출이라고 하는데, 지출의 방식을 보면 소비도 있고 저축도 있고 투자도 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있고 다 나가는 거죠. 어쨌든 들은 돈은 다 나갑니다. 들은 돈을 뭐 물론 안 나가고 집에 금고 속에다 뭐 잠시 놔두는 집도 일부 있죠. 진짜 아주 일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은 돈은 다 나갑니다. 들은 돈이 사실 들어지도 않죠. 요즘에는 대부분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내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금융기관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게 뭔가 하면 은행 카드 결제를 통해 가지고 소비로 나가고, 아니면 좀 돈이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은행에다가 적금을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돈이 또 저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일부는 투자로 간주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가계는 소득 전부를 지출하는 겁니다. 지출이라는 것은 돈이 나가는 거지 소비하고는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다 구입합니다. 가게가. 기업들이 만든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기업은 생산 요소의 소유자로부터 임금, 지대, 이윤을 지급하고, 그 다음 생산을 하죠. 생산을 한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업들이 만들어낸 재화와 서비스 중에서 일부는 가게가 안 사고 기업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계도 사고 자동차도 사가지고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를 가게가 다 구입한다? 아니, 일부는 뭐 기업이 구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개념상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다 가게가 구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소유권은 다 가게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권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대 기업이라고 하면 뭐 삼성그룹을 들 수 있죠. 뭐 고 이병철 회장이 만든 삼성그룹, 뭐 그 다음 때 지금 3대까지 넘어왔죠. 최대 재벌인데, 그러면 그 이씨 집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엄청난 뭐 재산을 가진 집안이다라는 거죠. 그 이씨 집안이 바로 삼성이라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근데 삼성이라는 기업은 있지만 이씨 집안으로 간다 그러면 이씨 집안은 그냥 가게입니다. 가게. 가게죠.
지금 뭐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고 이제 이재용 씨죠, 그죠? 이재용 씨 집안은 그냥 하나의 가게입니다. 가게고 그 가게에서 뭔가 하면 그 삼성그룹의 일부를 가지고 있죠. 전체도 아니고 일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삼성그룹의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를 보자. 그럼 삼성전자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식의 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는 또 다른 기업을 통해서 삼성화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 따져보면 삼성화재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따져보면 결국은 소유권은 다 개인에 있는 거죠. 모든 법인 자체가 또 소유권의 개인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도 다 보면 그게 다 가게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다 최종적으로는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편리한 기업 운영을 위해 가지고 이런 가공의 기업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이 많은 경제 활동을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법인 자체가 결국은 소유권은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결국은 물건을 산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도 결국은 뭔가 하면 가게가 구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유권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 중에서 가게가 가게 용도로 써버리면 그게 소비지만 그 기업이 뭔가 하면 기업 활동을 위해 가지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가게가 기업한테 빌려준 겁니다. 생산 요소 시장에서 빌려준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국가 나라 경제 순환 무용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게가 있고 이게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을 생산 요소로서 기업들에 다 빌려준다 라는 것이고 기업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윤을 뭐 되갚는다 라는 거죠. 되돌려 준다. 이제 지난 시간 수업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했는데 뭐 내가 여기서 이제 기업들이 원자재를 사가지고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원자재나 중간재는 가게가 빌려주는 것이냐 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그것도 이 속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원자재나 뭐 중간재나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다 가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게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게가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가게가 뭔가 하면 주주가 뭔가 하면 그 일부를 여기 기업에다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물건 개수를 한 개씩 나누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모형도 내에서는 뭐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품은 분류하지 않고 단지 생산 요소를 노동과 토지와 자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과 토지와 자본, 전통적인 생산 요소죠. 그래서 노동, 토지, 자본으로. 그러니까 이 중간재나 아니면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자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이란 것이 뭔가 하면 그 시설 자금도 있지만 운영 자금도 있죠. 그 운영 자금으로 그 중간재를 사들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 노동이 또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생산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동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생산 요소로 지금 분류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별 중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게 나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분류했기 때문에 아직 성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건데 실제 이제 뭐 막스의 경제학, 소위 칼 막스는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망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경제를 분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었습니다. 노동과 자본. 노동과 토지였죠. 그때만 하더라도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막 자본이 등장했고 실제적으로 뭔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본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자본이라는 개념이 필요도 없었고 그 이야기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류가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에서는 농업이 주인 사회에서는 당연히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토지를 하나의 독특한 중요한 생산 요소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고 사실은 여기서 세 번째 생산 요소인 자본은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한 생산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으로 생산함수를 정의할 때는 생산함수에서는 토지는 빼버립니다. 그래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현재에서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 그 다음에 덜 복잡하게 만들면서 분석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생산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 온갖 이 중간재나 아니면 원자재도 이 속에 자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걸 가게가 기업에 빌려주면 기업이 이걸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해가지고 파는 거죠. 팔면 가게가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되는 거. 이게 바로 경제가 순환을 한다. 순환. 뭐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이 순환을 한다.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둘이가 사전에 만나가지고 딱 합의가 되면 여기서 이 물건이 가고 대신에 여기서 그 반대급부로 그 돈을 지급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합의가 되는 과정을 뭔가 하면 그걸 생략해 버린다 그러면 쭉 보면 이 파이프라인에서 이 물건이 여기서 쭉 가고 있고 가게는 그 물건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쓰고 자기가 써가지고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내고 먹고 자고 쉬고 아니면 뭐 활동하면서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내 가지고 노동 토지 쓰고 나면 뭔가 하면 원자재라든지 온갖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기업에 빌려주고 그럼 기업은 그거 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 주고 가게는 그걸 가지고 생산 요소를 기업들에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 쭉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이 안에 있는 빨간 선은 이 물건 지금 이야기하는 재화와 서비스나 아니면 생산 요소 이걸 총칭해 가지고 우리가 실물이라고 합니다. 실물이라고 그러죠. 물건 눈에 보이는 물건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노동도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실물 부분이 움직이는 채널이고 움직이는 파이프라인이고 그다음 이 바깥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은 대신에 반대급부로 주는 거죠. 거래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환인 거죠, 교환. 내가 이걸 주면 거기 따라 가지고 등가치요, 동일한 가치로 뭘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치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흐르는 것은 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죠. 화살표가 반대인 것은 물건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대로 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흐르는 것은 이 화폐가 흐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쪽 흐름과 바깥쪽 흐름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양이죠. 뭐 절대 가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틀리는데 내가 뭔가 하면 100만 원짜리인데 90만 원에 팔았다. 물건은 100만 원짜리 가치인데 90만 원에 팔았다. 그럼 가치가 틀린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는 틀린 게 아닌 거죠. 아닌 게 뭔가 하면 저 가치는 시장 가치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100만 원에 팔았더라도 지금 90만 원에 판다 그러면 그게 시장 가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90만 원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게 시장 가치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등가치죠. 언제는 뭐 물건 하나가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언제는 90만 원, 언제는 80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바깥에 흐르는 것이 화폐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지난 시간 마치고 질문한 친구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흐른 양은 어디서 보든지 동일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이 흐른 양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동일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스 사용량을 측정한다 라고 할 때 집 들어오는 입구에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바로 밑에서 가스레인지든지 어쨌든 집 입구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에서 아니면 다른 공동 라인에서 분기된 분기점에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집 입구에서 측정하거나 동일한 양이 측정되는 거죠. 그 중간에 뭔가 하면 다른 분기가 없었다 그러면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자, 여기도 뭔가 분기가 없죠. 다른 데로 빠져나간 게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이 모형들을 조금 더 진화시켜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대외 경제, 수출 수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러면 그게 조금 더 복잡하고 달라지는데 현재는 그까지는 나가지 맙시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대외 경제는 빼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폐쇄된 파이프라인이다. 그럼 여기 흐르는 양이 동일합니다. 자, 그게 또 무슨 뜻이냐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재화 서비스 시장에서 만든 물건 양하고 결국 거기서 만들어지는 생산 요소 양하고도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일한 가치만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뭔가 하면 그 가지고 기업이 확보했던 빌려왔던 생산 요소 가지고 만든 물건의 가치는 생산 요소 총 사용량하고 등 가치다. 동일한 가치. 물론 거기서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아니,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기던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윤을 30%, 40%까지 남기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50% 정도까지 이윤 남깁니다. 그럼 그 이윤이 뭐냐? 그 이윤은 뭔가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윤조차도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생산 요소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본에 대해 가지고 자본 사용료를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전적인 건 아니죠. 사후적인 우리 회계 과정인 겁니다. 거기서 뭔가 하면 동일한 가치만큼이 들은 가치만큼 가지고 나온 물건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양은 어디서 보든지 다 동일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측정하든지 뭐 일정 기간, 1년 동안 측정하면 다 동일한 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바깥 파란 것이 빨간 것하고 등 가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깥쪽도 어디든 동일한 양이 되고 그 값은 안쪽하고 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어디다 측정하느냐? 자, 이거 측정을 누가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합니다. 많은 경제 지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GDP, 이게 GDP 측정인데 GDP 측정은 한국은행이 담당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발표합니다. 물가는 통계청이 발표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해서 발표하고 이 GDP나 국제수지 이런 거는 뭔가 하면 대외 거래 이런 것은 한국은행이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이 많은 지점 중에서 뭐 크게 나누면 화살표로 하면 8개가 되는 것이고 그 8개 중에서도 사실은 뭔가 하면 지점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죠. 가게에서 돈이 나갈 때는 이걸 우리가 지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간 돈이 기업에 들어갈 때는 기업한테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돈 액수가 똑같은 데서 이렇게 갔는데 말하는 용어가 다르죠. 그게 뭔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쓴다 그러면 그거 지출이라는 거죠. 지출인데 그 돈이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은 수입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로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가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월급이 소득이죠. 제일 중요한 소득이죠. 월급이라는 것은 노동이란 생산 요소에 대해 가지고 받는 대가입니다. 아니면 이자소득. 이자소득.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소득. 배당금. 뭐 이런 게 다 소득인 거죠. 근데 가게로 돈 들어갈 때는 가게로 돈이 들어갈 때는 그걸 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준 돈인데 똑같은 액수인데 이게 가게로 들어가면 소위 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인트마다 우리가 그것을 동일한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칭하는 용어는 다릅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할 때 이제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면 자, 이 안에 빨간 선에서 물론 이 빨간 흐름의 가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치를 측정하는데 직접 이 빨간 파이프라인에서 측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자,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측정해봐라 그러면 자, 자동차 1년 동안에 200만 대, 배 뭐 크기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뭐 500척, 1000척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발 서비스 뭔가 하면 뭐 몇억 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 5억 건은 되겠죠. 아마 3억에서 5억 건은 될 겁니다. 뭐 등등. 그것도 종류마다 다 다르죠. 가치가 다르고. 여기서 이제 측정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할 것이냐. 합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안쪽 빨간 쪽에서는 물건의 개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측정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이 상응하는 요 바깥쪽에서 측정한다는 거죠. 이걸 뭔가 하면
그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팔았다 그러면 그게 기업이 들어올 때는 돈으로 하면 단위는 동일한 단위죠.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쭉 팔아가 얼마 벌었다 그러면 그 벌은 것이 그 물건만의 가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쭉 들어는, 실제적으로는 기업에서 생산, GDP는 생산이죠. 그죠? 국내 총 생산이죠. 생산의 시점은 사실은 여기입니다. 기업이 생산을 딱 하죠. 그러면 생산한 것이 나가는 이 지점이 바로 GDP 지점입니다. GDP 집계하는 지점인데, 이 지점을 여기서 집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등가치로 측정 가능한 부분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들어놓은 수입의 총합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돈의 액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원이다. 뭐 1000조가 얼마나 되는 숫자는 모르겠죠. 여러분 모르죠. 한 10만 원, 좀 좋은 100만 원 정도 되면 와, 많은 돈이다. 그런데 1000만 원만 해도 좀 내하고 개념이 무슨 액수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조 단위 그러면 이게 뭔지 개념이 안 잡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1000조, 1년 GDP가 1000조 원 정도 됩니다. 1000조 원. 1년 GDP가 1000조 원이라는 것이 여기서 딱 계산한 겁니다. 발표한 여기다가 그 계량기를 갖다 놓고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뭔가 하면 한 분기 동안 3달 동안 흐른 양으로 딱 측정해 보니까 이게 그 4분기를 합쳐가 1년 동안에 1000조 원만큼 만들어졌다 라고 GDP를 발표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동일한 액수인데 GDP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게에서 돈이 나간 것은 지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출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액수는 동일합니다. 액수는 동일한데 지출은 또 생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자, 왜 다르냐? 생산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산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생산은 산업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에서 GDP가 얼마 만들어졌고, 광공업에서 얼마 만들어졌고, 제조업에서 얼마 만들어졌고, 서비스업에서 얼마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을 이야기하더라도 반도체에서 얼마, 자동차에서 얼마, 뭐 조선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산업별로 얼마나 생산됐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은 생산 과정에서로 분류하는데, 여기서는 가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1년 동안 총 동일한 액수인데 지출이라고 했죠.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겠지만 소비, 투자, 아니면 정부 구입,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가게에서 돈을 쓸 때 소비용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혼동된 용어지만 저축을 하기도 하죠. 그죠? 가게가 직접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저축이 이 투자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가게에서 쓸 때는 또 다른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을 본다 그러면 소비, 투자, 아니면 뭐 정부 구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한 가계로 돈이 들어갈 때 국면에서 또 다르게 칭한다 그랬죠. 그때는 가계 소득이라고 했죠. 매행 동일한 액수인데 그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소득을 분류한다 그러면 소득은 근로소득 총 1000조만큼, 기업이 1000조만큼을 만들었다 그러면 결국은 1000조만큼이 가계 소득이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전 국민한테 소득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그럼 그 소득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로소득이 얼마, 아니면 자본소득이 얼마.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금, 뭐 이윤 이런 걸 다 합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계로 들어갈 때는 소득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등장하죠. 수입이며 GDP. 이 GDP입니다. GDP인데 이 생산 측면에서 GDP는 용어 자체는 생산 측면에 대한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그 GDP인데 이 생산 측면에서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출 측면에서 하는데, 그 지출에서의 총액은 생산 측면에서 본 GDP 액수가 동일하죠. 그래서 숫자로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액수는 지출에서. 지출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 생산 측면에서 보면 산업별로 이렇게 생산되고, 아니면 그게 총액으로 가계로 소득으로 들어갔는데, 소득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이만큼씩 이렇게 됐더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흐른 것, 국가 경제에서 여기에서 경제 주체간의 흐른 그런 양을 가지고 우리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GDP를, 즉 여기서 본 흐름 자체를 우리가 한 나라 경제의 수준,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활력도라고도 합니다. 활력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GDP. 자, 국가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 라고 하면, 자, 뭘 봐야 되느냐? GDP를 봐야 된다. 왜 GDP를 봐야 되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잘 흘렀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무조건 많이 흐르면 좋냐? 그건 아닙니다. 파이프는 규격이 있죠. 규격이 있죠. 가정 파이프에다가 뭔가 하면 기업용만큼 센 가스를 집어넣어버리면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용량만큼 적절, 그 나라의 경제 체질에만큼 적절하게 흘러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흐르면 경제가 폭파합니다. 폭파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과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열, 경기 과열이라고 하죠. 높음만 무조건 성장하면 좋다고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성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성장을 막은 냉각 정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좋으니까 터질 수 있으니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대부분 냉각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규격에 비해 가지고 적게 흐른다. 잘 안 흐른다. 그렇다 그러면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은 여기서 기업에서 만드는 물건이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잘 안 팔리면 그때는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만큼 잘 안 팔리면 전체 흐름이 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틀은 전체 파이프라인이니까 한쪽만 느리지만 전체가 다 느려지는 거죠. 안 팔리면 기업들은 임금을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럼 덜 주게 되고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이것도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그만큼 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경제 전체의 판단 지표로 삼는데, 그 흐름조차도 뭔가 하면 어느 정도 최적 규모가 있다, 최적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맞는 정도 적절하게 흐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거시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이것이 그 나라 경제 파이프라인의 규격에 맞게 최적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경제 정책의 가장 목표입니다. 목표고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경기 부양 정책, 뭐 돈을 더 풀거나 아니면 뭔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그런 정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경기가 너무 좀 과열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두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국가 경제 흐름에 대해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단순하지만 사실은 여기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 뒤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끈해가기보다는 엄청난 제재가 들어가죠. 지금 제재 국면을 본다 그러면 이전에 없었던 제재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스위프트에서 추방을 해버렸다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를 세계 경제에서 거의 삭제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러시아의 채권 가격이 하루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채권 가격이 뭔지, 그 다음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국내에서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건 아니고, 국내에서 한 30% 떨어졌고, 거기다가 루블 환율이 한 20, 30% 또 떨어져가지고 합치면 달러 베이스로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복잡한 이야기고, 그러면 스위프트에서 추방을 했다는 이야기죠.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제은행망입니다. 은행들끼리 송금망입니다. 송금망. 실제 국제 외국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 스위프트가 필요 없어요. 국내에서 거래했으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국내에도 동일한 망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양은 우리나라는 BOKY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중요한 또 기능이 돈을 찍어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돈을 발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다음 유통 과정을 담당합니다. 그 유통 채널이 BOKY입니다. 한국에서 그 전산망을 유지했어. 실제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 와이어가 전산망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 전산망은 인터넷 이전에 텔레그램부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이 유선 전산망이 없을 때는 직접 좀 만나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본점이나 아니면 각 지방 지점, 강원도 같으면 춘천, 아니면 또 강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영서, 영동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금융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정시에, 그 정시라는 게 뭔가 보통 한 4시 반 은행 문 닫고 나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그날 거래에 따라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것 거래했는 겁니다. 그걸 와이어 뉴스망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사람들이 이 현금이라든지 현금은 필요 없지만 뭐 남는 현금도 들고 오지만 현금하고 그 다음에 수표하고를 들고 와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래를 한 거죠. 개인들이 그렇게 거래를 못하죠. 개인은 그래서 뭔가 은행하고 거래하고, 은행은 개인들이 하고 거래한 것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서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거래를 완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가 그게 이제 그 전신망으로 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하다가 이제는 인터넷 발전이 됨에 따라 가지고 인터넷망이 된 거죠. 그게 현재 BOKY입니다. 그 BOKY를 통해 가지고 모든 우리나라의 거래가 완료됩니다. 물론 개인끼리 하는 현금을 주고받는 거래는 거의 필요 없죠. 현금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현금을 주고받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현금을 안 쓰죠. 그냥 두드립니다. 숫자로 그냥 두드리는 거죠. 돈을 받아와가지고 뭔가 다시 집어넣은 것도 불편하고 중간에 잃어먹기 그 사고도 당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냥 다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딱 그렇게 되는 것이 한 나라 내에서는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해가 중앙은행 정책으로 서로 지급 결제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OKY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다 거래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나라별로 있지만 나라 간에 그걸 연결하는 것이 뭐냐? 민간기구입니다, 사실은. 민간의 은행들끼리, 세계적인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런 결제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외 간의 거래도 많은 거죠. 무역이 많아지고 수출도 많아지고 수입도 많아지고 자본이동도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것이 스위프트망입니다. 스위프트 국가 간의 소위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보는 거죠. 망이 있고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성공을 해봤다 그러면 그런 걸 봤을 건데 스위프트 코드라는 것이 그 은행의 고유번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은행 고유번호를 받으면 그 고유번호를 받은 은행에 대해 가지고 그냥 돈을 쏘면 그 돈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숫자가 가는 건데 나중에 이제 정상은 자기들끼리 그 스위프트 망 내에서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서로 잔액 조절을 통해 가지고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국가 간 거래를 담당하는 것이 스위프트망입니다. 자, 그 스위프트망에서 만약에 러시아를 추방을 했다. 물론 현재는 러시아 전체가 아니라 러시아 좀 최고 대형 은행 한 2개 정도를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게 안 된다. 그죠? 이 두 시장이 제대로 안 흐른다는 겁니다. 러시아 국내에서 물건 파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러시아 내 은행 통신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러시아가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할 때 그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필리한 거래를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겠다 그러면 달러든 루블이든 현금을 싸들고 가가지고 주고 비행기에 싣고 가가지고 주고 뭔가 받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아주 옛날로 돌아간 거죠. 그런 전산망을 안 원한다, 전산망이 안 돌아간다 그러면 실제 이제 현금을 들고 가가지고 그까지 거래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요즘에 현금 거래를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비싸더라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비싸고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효율적인 거래망에서 배제되면 전체적으로 이 거래가 주는 겁니다. 이 거래도 줄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생산요소 시장에서도 자본거래. 뭐 노동이야 뭐 러시아 사람 기업들이 러시아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데서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자본이죠. 외국 자본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투자를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거래가 다 중단되는 겁니다. 굳이 하려고 그러면 진짜 비행기에다 현금을 싣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이 흐르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겠죠. 서로 거래가 안 되면 흐르는 속도가 확 느려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경제에 대한 충격인 거죠. 거의
지금 스위프트에서 추방을 했다 그러면 그 결과 러시아 경제는 금융위기 가는 것이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금방 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예상하니까 하루 사이에 채권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뭐 한 나라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뭔가 하면 이 거래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기업들은 뭔가 하면 건실하고 생산도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럼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는 겁니다. 침체가 되면서 경제가 이 흐름이 둔화되는 거죠. 이 흐름이 둔화되면 그게 우리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뭔가 하면 위축되고 소비 활동을 못하게 되고 아니면 뭐 여행을 못 가게 되니까 여기서 이게 확 주는 거죠. 그러면 흐름이 둔화된다. 그래서 불황이 찾아온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들이 경제적으로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흐르는 양을 가지고 흐르는 양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 동안 흐르는 양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나라 경제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정리하면 GDP라고 했죠.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은 나라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총소득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GDP는 이런 그대로 GDP라고 그러면 아까 기업에서 물건이 나가는 부분에서 아니면 기업에 돈이 들어왔는 부분에서 측정한 양입니다. 측정한 양이고 총소득은 가게에 돈이 들었을 때 그 부분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다르죠. 위치는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구성도 다릅니다. 다르지만 액수는 같다는 거죠. GDP가 이거하고 같다. 총소득과 같다. 그 다음에 나라 경제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지출. 이건 아까 그림에서 가계 부분에서 위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죠. 나가는 데서 측정한 값인데 그 값도 물론 이 GDP하고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로 보면 총소득하고 총지출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그럼 일치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이건 사후적인 겁니다. 사후적이라는 것이 계획이 아니라 1년 동안에 다 그걸 집계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인 거죠. 그러면 그 집계를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제 집계하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을 따름이지. 그거는 이제 집계 과정에서 뭔가 누락이 됐다든지 잘못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그래 된 것이지. 그래서 그걸 뭔가 가능한 한 그 오차를 줄이려고 하니까 이 집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GDP가 집계되는 것은 그 해당 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에 한 1년 반 정도 이후에 발표가 됩니다. 물론 속보치 같은 경우에는 한 분기쯤 있다가 발표가 되는데 뭐 다음 분기에 발표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거의 잠정 속보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오차를 다 줄인 값은 한 1년 반 정도 있다 발표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차 같은 걸 다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사후적인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개념적으로는 다 일치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나라 경제를 측정하는 첫 번째 지표다 라고 했는데 그럼 그 지표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정의를 드려봅시다. 이 GDP를 다시 이제 차원 자체는 생산 부분에서 본 거죠. 생산 부분에서 집계된 액수인데 그걸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한 문장 내에서 뭔가 각 단어들이 차지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중요한 카운트해야 될, 계산해야 될 아니면 뭔가 하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따져본다 그러면 6가지가 되는 거죠. 한 나라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라는 거죠. 이렇게 6개로 분류해가지고 아니면 나눠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이지만 그 한 부분마다 뭔가 하면 엄격하게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6가지인데 그럼 6가지 다시 봅시다. 한 나라 내에서 그게 뭐 당연히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DP가 있고 GNP가 있습니다. 자, 나라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생산이 이루어지는 국경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생산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영토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다. 거죠. 그럼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있느냐? 실제적으로 내가 대학교 때는 1980년대 경제학을 배울 때는 GDP가 아니라 GNP를 그 나라 경제의 활력도 지표로 봤습니다. GDP가 아니라 GNP. GNP라는 것은 지금도 GNP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도메스틱 대신에 내셔널이 들어갔습니다. 국적 개념이죠. 그 나라 사람이 만든 1년 동안 만든 물건 총합이다라는 거죠. 뭐 조금 더 뭔가 하면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 개념이었죠. 개념인데, 근데 그게 왜 바뀌었냐? 그 뒤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냐고 하면 뭐 그때는 우리 대학교 때는 뭔가 하면 이 소위 다국적 기업에 대해 가지고 데모도 많이 하고 그 외국 자본 물러가라 뭐 그런 식으로 시위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많이 하고 했는데, 자, 그게 이제 그런 개념이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착취해 간다. 돈 벌어 간다.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반대죠. 그런 걸로 가지고 데모하고 뭔가 하면 몰아내려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지자체, 모든 데서 뭔가 하면 지금 하는 것이 자본 유치, 외국 자본 유치입니다. 가능한 한 우리 외국 기업들도, 물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국내국에 따지고 안 따지고 뭔가 하면 가능한 한 기업은 들어와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뭔가 하면 외국 자본 유치를 이만큼 직접 자본 유치를 뭔가 하면 성과로 성적표로 내는 거죠. 이제 왜 그래 바뀌었냐 그러면 옛날에 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생산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월급을 받습니다. 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땅을 써가지고 땅값을 내고 공과금을 내고 세금을 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서 나가는 것은 이윤 부분, 아주 적은 부분이죠. 이윤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나라 기업,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돌아간 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면 자부심을 느낍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그럼 과연 내 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내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아니죠. 미국에 세금 내고 미국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별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것은 그 현대자동차의 오너는 그렇게 생산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벌었다. 그럼 그 이윤을 자기가 벌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너는 이익을 봅니다. 오너는 이익을 보지만 실제 우리 국민들, 국가 경제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한 그 경제 활력도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실질적인 도움,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현대자동차 공장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건 없는 거죠. 못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가 못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잘 되면 소위 전방효과, 후방효과를 통해 가지고 관련 부품 산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많은 사람 아니면 울산의 경제라든지 경제가 더 잘 되는 거죠. 안 팔리면 또 반대로 더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적으로 따져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국적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국적 불문, 기업들의 변화가 뭔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는 옛날식의 그런 소위 이제 그 민족주의적인 국적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탈피한 거죠. 탈피가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GNP라는 개념은 그냥 참고로 옛날에 사용하던 화석적인 개념입니다. 개념을 보고 지금은 GDP를 주로 보는 겁니다. 경제 활력도를 볼 때는. 그래서 영토화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해 가지고는 짧을수록 훨씬 좋죠. 좋기는. 짧을수록 뭔가 하면 우리가 속보성도 있고 그거 가지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집계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잘 못하죠. 그래서 쉬운 데이터는 월간 데이터가 있지만 이건 그것도 못 만들고 분기 정도 만듭니다. 분기 정도 만들고 일반적으로 나라 간에 비교할 때는 보통 연간 자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GDP 얼마다 그러면 분기라는 말을 안 쓴다 그러면 그냥 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의 GDP, 1년 동안에 우리나라 GDP 얼마다,
미국의 GDP 얼마다, 러시아 GDP 얼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된 것이다 라는 건데, 생산된 것만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을 포함합니다. 작년에 생산돼 가지고 안 팔리고 공장 창고에 남아 있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그건 작년 GDP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GDP. 그걸 가지고 올해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GDP 넣으면 더블 카운트, 이중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기준은 생산 기준을 합니다. 왜 생산 기준이냐, 판매 기준이 아니고 왜 생산 기준이냐 하면, 생산 과정에서 소위 생산 요소를 썼기 때문에 임금도 좋고 뭔가 하면 여러 생산 요소를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시하기 때문에 생산된 기준을 합니다. 재고라든지 아니면 골동품 거래, 이런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재고나 골동품, 모든 골동품은 아니면 중고품은 다 소위 재고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은 안 되죠. 자, 질문이 하나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 수요일 수업은 조금 한 1시간 조금 더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음 시간 수업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빠져나가도 전혀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혹시 못 들은 부분은 이제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놔줬죠. 거기에 뭐 하루 내는 보통 올립니다. 편집을 해야 되기, 자르고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모든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짚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뭔가 하면 그걸 전체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이라는 것이 진짜 모든이냐, 이게 힘들다는 이야기죠. 경제 내에서 생산되고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은 어떤 것이냐? 불법적인 거죠. 불법이니까 보호가 안 됐죠. 알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마약, 뭐 매춘, 무기, 뭐 우리나라에 무기가 얼마 없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된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법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불법이라고 이제 단죄하기는 그렇지만, 가정에서 생산돼 가지고 지금 얘기했죠. 가정에서 생산돼서 소비된 항목. 뭐 쉽게 이야기하면 텃밭이죠. 그냥 집에서 텃밭을 해가지고 뭐 고추나 상추나 그런 거 재배해가지고 먹었다. 아니면 뭐 남들한테 줬다. 뭐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뭔가 하면 좀 소소하게 옆집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겠다 그래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은 집계가 안 되죠. 그런 농촌의 이런 가정에서 생산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공정제식으로 정식으로 뭔가 하면 이 판매를 위해서 생산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집계가 안 된다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더 선진국이 될수록 이런 건 점점 줍니다. 줄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이게 큰 문제는 안 되죠. 그 이야기는 반대로 따져보면 후진국들의 경제 데이터에서는, GDP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즉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경제, 보고 안 되는 경제, 뭐 이런 불법적인 경제, 그러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치안도 더 좋아지고 뭔가 하면 이런 불법 활동에 대해 가지고 뭔가 그것도 더 잘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서 불법이 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GDP는 과소평가된다는 거죠. 개도국은 실제 현실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도 불법적인 것이 개도국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불법뿐만 아니라 뭔가 하면 집계 안 되는 전통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시장화 안 된 부분들이 또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 개도국 GDP는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됩니다. 우리가 뭐 GDP로 봐가지고 그 나라 경제 우리나라 국민소득 비교해 가지고 뭐 5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50분의 1, 뭐 30분의 1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삶에 사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찍혔기 때문에 실제 그 나라, 특히 개도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더 고려한다 그러면 그만큼 차이는 안 나는 겁니다. 실제 뭐 어떤 가다른 나라도 가서 살아보면 뭐 다 또 사는 데는 또 별 문제가 없어요. 살 수는 있어요. 인간이 사는 데는 또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실제 숫자로 봤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그걸 잘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최종이라는 것은 중간재의 가치는 최종재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죠? 최종재만을 포함한다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간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중간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그러면 엔진 공장에서 엔진을 만들어 와 가지고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리 공장에서 그걸 탑재를 해가 차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엔진은 중간재인 겁니다. 자, 엔진 공장에서 엔진 만든 것을 GDP에 포함시키고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나온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 가격이다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을 같이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엔진 가격은 2번 계산됩니다. 2번 더블 카운트 되죠. 그래서 특히 중간재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블 카운트가 많이 된 겁니다. 뻥튀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뻥튀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최종재만 포함시킵니다. 중간재는 포함 안 시킨다는 거죠. 뭐 그 교재 연습 문제도 나오는데 흔한 예로 이제 뭐 베이커리에서 빵을 이야기할 때 빵은 농민이 밀을 재배했다. 그 다음에 재분소에서 그 밀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밀가루를 소비자가 베이커리에서 샀다. 그러면 실제 뭔가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어 팔면 그 빵 파는 값을 카운트하게 된다 그러면 농민이 만든 밀가루 생산 부분, 그 다음에 재분소에서 그 농민이 만든 밀, 그 다음에 재분소에서 밀 가지고 밀가루 만든 부분, 이거는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거는 빵값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소위 밀이 3번이나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집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 2개는 하지 말고 마지막 최종재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 최종재다. 그 다음에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다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차이가 적지만 뭐 다들 이제 이 차이를 크게 안 느끼지만 가시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뭐 자동차, 뭐 배, 그 다음에 이발, 미용 뭐 이런 거죠. 인터넷, 게임, 뭐 인터넷 사용료, 게임 사용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거를 뭔가 제어하고 눈에 보이는 책이랄까 아니면 음식이랄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비교하는데 똑같이 뭔가 카운트하는데 굉장히 조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차이가 없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 것이 사람들이 노동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덜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커피값 그러면 원두값이 얼마인데 왜 저래 비싸게 받느냐 라는 이야기죠. 근데 커피값에서 원두값이 차지하는 것은 진짜 미미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을 살 때 뭔가 하면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 그게 대부분인 거죠. 그 많은 인건비. 그러니까 이 인건비 이게 인건비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서비스인 거죠. 개인 노동인데 노동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도 당연히 포함된다. 재화를 볼 때도 재화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도 포함된다. 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시장 가치라고 했습니다. 시장 가치란 것은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 아까 말한 대로 거래될 때 그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거래할 때마다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달라지는 그때 그 가격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그 가격으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합쳐보니까 우리나라의 1년 GDP가 1000조 원이다. 라고 이제 수가 나오겠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한 나라 내에서 그러니까 국적이 아니라 영토 개념이다.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이야기하죠. 생산된 재고라든지 골동품 중고는 뺀다라는 거죠. 모든 근데 집계 가능한 모든 겁니다. 근데 집계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 뭐 그걸 고려해야 되고 최종 재화와 서비스 이중 계산을 막기 위해 중간재를 다 뺀다. 의 시장 가치의 합으로
GDP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GDP를 계산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GDP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GDP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자, GDP 이제 1달러가 형성됩니다. GDP에 대해서 배웠고 정확한 정의까지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보기 전에 그 다음에 구성 항목을 봅시다. 이걸 이제 GDP 같이 생산 부문으로 본다 그러면 산업별로 나눈다 그랬죠. 물론 산업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산업별 데이터가 있는데 뭐 그것도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비해 가지고 그거의 유용성은 별로 없습니다. 뭐 굳이 유용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나라 산업 단계가 어느 단계냐,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어떤 부분이냐, 뭐 그런 정도로 알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상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전통 산업 분류로 봐가지고는 그냥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제조업이고, 뭐 농업은 아주 미미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조업 중에서도 뭔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뭐 반도체, 전자, 뭐 이런 부분이다. 뭐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산업 이야기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지출 부분에서의 구성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출 부분에서 본 거죠. 지출 부분 본 건데, 지출 부문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GDP를 소비, 투자, 정부, 구입, 순수출 이렇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Y다라는 거죠. Y는 우리가 GDP, 생산 부분에서 집계한 GDP를 우리가 Y라고 보통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책 내내, 경제학 교과서 내내 Y는 소득이다 또는 거시에 쓰는 GDP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니셜이 왜 Y가 됐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일드라는 것이 소득의 개념이 있습니다. YRELD. 그래서 뭐 인컴하고는 다르죠. 인컴은 뭔가 하면 가계소득 개념이기 때문에 일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GDP 이니셜로 보통 Y를 씁니다. 그 Y고, 이 GDP 생산 부분에서 측정된 GDP는 지출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국내 총생산 Y는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진다. 자, 그럼 이 4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봅시다. 소비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잘 알죠. 소비를 줄여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뭔가 하면 코로나 국면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주기도 하는 거죠. 자, 이런 소비입니다. 소비를 굳이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눕니다. 재화와 서비스, 재화에 대한 서비스, 재화에 대한 소비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 재화 서비스라고 있기 때문에 이 2개로 나눌 수 있고, 재화 자체도 뭔가 하면 내구재와 비내구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구재라는 것은 듀러블, 오래 가는 겁니다. 오래 가는 거. 가게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내구재는 사실은 집입니다. 집인데 이건 너무 내구재가 돼가지고 집은 사실은 투자로 분리합니다. 투자로 분리하고 가게가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고 나가지고 일반적으로 가게의 최대 내구재는 자동차죠. 자동차 한번 산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구재라고 이야기하면 1년 이상 쓰는 겁니다. 1년 이상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동차 아니면 뭐 전자제품도 냉장고, 에어컨 뭐 이런 것들 다 내구재로 보는 겁니다. 내구재. 물론 이제 옷도 한번 사가지고 뭐 5년씩 10년씩 하지만 옷을 내구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옷은 내구재라고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 뭐 기계적인 거 오래 가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구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내구재는 일반적인 소비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재화죠. 재화 같은 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만든 용어가 서비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서비스, 뭐 교육에 대한 지출 이런 거죠. 교육도 서비스죠. 여러분도 지금 교육 서비스로 뭔가만 대학에 등록금을 내고 한림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내한테 이런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고 나는 교육 서비스를 여러분한테 공급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교육 서비스가 주고받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끼리 교육 서비스 비용을 주고받고 또 있지만 또 중간에 이 줌이라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그램이 또 뭔가 하면 이걸 사용함으로써 사용료를 또 받아가죠.
한림대학교가 여러분들이 내 등록금에서 한림대학교가 일부 지급하면서 이걸 받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인터넷 서비스라는 업체들이 끼어가지고 또 받아갑니다.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어디 가정이나 어디서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그 인터넷 아니면 뭐 여기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뭔가 학교 교육망이지만 이게 이제 학교가 이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등등 수많은 지금 이제 따져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 서비스가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화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니까 쉽게 탁탁 보이죠. 그러나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소비과 소비다. 나눠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외로는 신축 주택의 구입은 소비가 아닌 투자로 포함한다.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또 예외적으로 이제 투자로 간주합니다. 이걸 제외한 모든 가게가 돈 쓰는 거, 돈을 써가지고, 돈을 써버리는 것은 다 이제 소비다라고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는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될 자본재의 구입을 우리가 투자로 합니다. 생산에 투입될 이런 용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투자의 주체가 누구냐? 기업이라는 얘기죠. 생산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이죠. 가게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이 쓰는 모든 돈은 투자로 봅니다. 기업이 쓰는 모든 돈은. 기업이 쓰는 모든 돈은 투자로 보고 생산에 투입될 자본재의 구입이다. 근데 자본재라 그러는데 사실은 뭔가 기업이 쓰는 모든 돈은 여기는 자본재 아닌 것도 포함됩니다. 쓰는 모든 돈. 기업이 밥을 먹어도 그 밥은 투자로 봅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구내 식당을 운영해가지고 그 종사자들한테 점심을 준다. 그 투자죠. 그 기업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밥을 주는 겁니다. 즉 기업이 쓰는 모든 것은 다 이제 우리가 분류죠, 그죠? 분류상으로서는 투자로 간주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투자라는 것은 자본재의 성격이 많이 떠오르죠. 많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분류한다 그러면 뭐 대부분 자본재는 큰 자본재는 기업의 건물이나 장비나 즉 재산권, 그러니까 공장 건물 아니면 요즘에는 뭐 사람으로 말하는 서비스 기업 건물 뭐 이런 것들 빌딩이죠.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자본이죠. 그 다음에 주택 자본, 주택도 뭔가 하면 다 투자로 든다는 거죠. 이게 개인 주택도 개인이 신규 주택을 산 것도 투자로 들지만 그 외에 개인 아닌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건물, 이것도 뭐 자본으로 듣는 겁니다. 이것도 자본 투자죠. 주택 투자, 주택 자본. 그 다음에 자가 보유자들이 그 자본 주택, 이런 것들도 다 투자에 포함됩니다. 뭐 더 나누면 뭐 우리나라 국민계정에서는 자본을 한 7개 정도로 나눕니다. 나누면 투자를 7개 정도로 나누는데 뭐 더 나눈다 그러면 뭐 이 자동차 같이 운송구 아니면 뭐 공장의 기계류 아니면 건물, 기업의 건물 아니면 운송 장비 아니면 농업에서 뭔가 하면 농업용 기계, 그 다음에 농업에서 사용하는 경지 정리를 통해서 땅이 뭔가 하면 평평하게 되고 효율적이 된다. 거기에 들어간 돈도 다 투자로 봅니다. 경지 정리를 통해 가지고 농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니까요. 아니면 객토, 땅의 지질이 떨어지면 다른 데서 좋은 흙을 퍼와가지고 땅에다 붓죠. 부어가지고 뭔가 하면 농사가 더 잘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다 투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투자는 상당히 더 많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아주 좀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 재고도 투자로 됩니다. 아까 재고 이야기를 했죠.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 그러면 그거는 그의 GDP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의 GDP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GDP에 포함시키는데 다음에 팔렸다 그래가 다음에 GDP에는 포함 안 하는 거죠. 그럼 그의 GDP에 포함시켰다. 만들었는데 안 팔렸다. 만들어서 팔렸다 그러면 소비로 카운트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기업이 사갔다 그러면 투자로 카운트할 수 있겠죠. 근데 안 팔리고 창고에 남아있었다. 그걸 뭐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분류할 때를 재고로 축적되는 대화, 투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자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의도하지 않은 투자죠.
이 앞에 있는 투자는 다 기업들이 의도해서 하는 투자입니다. 의도해서 하는 투자인데 이 재고 같은 경우는 의도하지 않는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재고는 사실은 뭐면 의도하지 않는 투자인데 이 의도하지 않은 투자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재고가. 작년보다 재고가 줄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재고가 줍니다. 그럼 재고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투자가 뭔가만 주는 셈이죠. 뭐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고도 투자에 포함시킨다. 그 다음에 정부 구입은 국가가 소비 지출과 투자를 하는 것, 뭐 이런 것이고, 정부가 쓰는 모든 것을 정부 지출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소비도 하고 투자도 다 합니다.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죠. 국가가 뭔가 하면 도로도 만들고, 뭐 공무원 월급도 주지만 도로도 만들고, 뭐 이 항만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다 하죠.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정부 구입이라고 하죠. 재화 서비스엔 지출. 일방적인 이전 제출은 제한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저소득층에 돈 주는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여기서는 제외합니다. 제외하지만 일반적인 정부의 소비 지출과 투자는 다 정부 구입에 포함시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수출. 순수출은 거기서 이제 사실 폐쇄 경제만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항목이 있기 때문에 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순수출을 집어넣는데 이 등호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마지막 항목까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수출을 집어넣습니다. 순수출이라는 것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겁니다. 이걸 순수출이죠. 수출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돼서 외국에서 판매된 재화 서비스의 가치, 총 가치고 수입은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국내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차액을 집어넣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든 물건의 절반을 수출합니다. 절반을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차지하지만 그러나 또 그만큼 수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나라들을 보면 이 부분이 크지는 않아요. GDP에서. 수출하고 수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뭐 불행이 이제 어떻게 최근에 경상수지가 거의 적자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큰 규모 흑자는 요즘에 줄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이 4개. 그러니까 이 GDP를 지출 부분에서 나눠본다 그러면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이렇게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이게 4개로 왜 나누냐 보면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 투자의 변동 자체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필요하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변화시켜 가지고 소비 투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변화시켜서 투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의 변화를 이해하고 또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4부분의 관계로 나눠 가지고 서로 관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부분에 대한 용어를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금 볼 겁니다.